말씀. 문제라든지 기반시설 부족 문제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정치인들의 철학과 가치,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의 남북 불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도 산하 공공기관들을 거의 예외 없이 북부 지역으로 좀 옮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 대해서도 남부 지역의 인구 대비 3대 1에 불과하지만 SOC 투자는 북부 지역이 6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물류단지의 북부 이전이나 산업 배치에 있어서 남쪽에 산단의 이익을 북쪽 산단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북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나 배려에 대해서 남부 지역 도민들께서 반대하시지 않는다.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래야 된다라고 동의하고 계십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토발전에 있어서도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에 대해서 저는 수도권 주민들이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에 투자하지 말라라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믿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대한 인프라 투자 또는 교육기관의 배치 지원, 또 산업 단지들의 새로운 신설과 배치, 이런 점에 대해서 더 많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 정책적 결단이 있어야 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균형 발전 문제는 이제는 과거에 어느 쪽은 많이 발전하고 어느 쪽은 저발전이니까 좀 배려하자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방은 소멸하고 수도는 과밀로 폭발하는 이 양쪽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엄혹한 환경에 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는 양심과 균형,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바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장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위기에 대응하는 전환적인 대대적 투자가 또 필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각 부문 간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공정성장의 한 축이 바로 중앙과 지방 간의 균형의 회복, 공정성의 회복, 이걸 통한 공정성장이 하나의 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충북 지역은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그 광역철도망을 포함한 기반시설 구축에 매우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시행된 것도 있고 또 추진 중인 것도 있는데, 이게 또 경기도의 평택 안성 등을 포함한 외곽 지역의 발전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정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기발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어떤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정책들 중에서 기득권이 반발하고 또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러나 효율적인 정책들을 과감하게 선택해서 결단하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실제 성과를 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것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분들의 질의 좀 받겠고요. 소속과 지시 내용 좀 잠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CBS 박토록 기자라고 하고요. 지금 국토 균형 발전 관련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그 메가시티, 그러니까 그 행정구역
부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떠신지?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저희 그 처가집이 이제 충주 산청면 송강리라는 곳인데요. 사실 그 지역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들이 정말로 이 저발전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죠. 그런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은 반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관할하고 있는 경기도만 해도 1년에 인구가 18만 명씩 평균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만 해도 이 교통 문제라든지 기반시설 부족 문제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반면에 그 정말 충청의 경계선을 넘어서면 이곳은 인구가 줄어들고 쇠락해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보통의 이제 수도권 단체장들은 그런 현실을 목도하면서도 이제 수도권의 표라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저는 성남시장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수도권 규제 일방적 완화는 옳지 않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일부에서 저보고 수도권 단체장이 그런 소리 하면은 표 떨어질 텐데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라는 지적도 사실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국민들의 이 시민의식 수준이, 정치의식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우리 정치인들보다 훨씬 높더라. 훨씬 더 공익적이더라. 훨씬 더 합리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자기 개인의 이익도 얼마든지 이렇게 양보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K방역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을 정말 믿어야 되고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될 일입니다. 다만 또 이런 건 있어요. 규제를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지방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상한 규제를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상수원 보호를 한다고 수도권을 규제를 하는데 업종은 허용하면서 규모를 이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얼마 이상. 그러니까 쪼개기를 합니다. 쪼개기. 그러니까 특정 업종이 환경 오염 우려가 있으면 업종 그 자체를 규제를 하든지 되는데 규모를 규제를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게 많아져 가지고 더 심각하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규제를 합리화하자. 불필요한 규제 또는 역차별을 발생하게 하는 그런 규제는 완화하되,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규제는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막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경기도 북도 분도 얘기를 이제 후보들께서 꺼내시면서 약간의 관심이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방 교통의 발달, 그다음에 통신 수단의 발달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초광역화가 대세입니다. 부분으로 쪼개놓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제 초광역화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걸 이어받아서 사실 제일 먼저 시작된 논의가 대구 경북 통합입니다. 그 다음에 논의된 게 이제 김경수 지사께서 주력하시던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죠.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제 광주 전남 통합이 추진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이 충청 일대도 초광역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지금 현재 교통 발전 정도나 통신의 발전 정도 때문에 물리적 거리와는 다르게
생활상, 경제상의 거리는 매우 짧아졌다, 가까워졌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좀 김두관 우리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광역권 메가시티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거는 각 지방 단위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분도 문제는 시기상조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경기 북도를 분도하게 되면 경기 북도 주민들은 그리고 경기 북도의 시군들은 훨씬 심각하게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원래 분도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경제력이 좋으니까 왜 저쪽을 도와주냐 따로 우리 더 잘 살자 보통 이런 차원에서 분도 주장이 행정구역 분할 주장이 있는데 경기도 북도 분도는 묘하게도 저발전 단계에 있는 지역이 소외감 때문에 분도하자 딴 살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분도하게 되면 지방 재정력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매우 가난한 광역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군들의 살림도 지금 현재 추산으로는 약 3,500억 이상의 결손이 발생하고 도 단위로는 약 8천억 원 정도의 재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난한 도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분도로 이익 보는 쪽이 한 군데 있긴 있어요. 누가 이익을 보느냐? 정치인들 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자리가 늘어나는 거죠. 대신 시민들은 더 행정 서비스를 못 받게 되고 시군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북도의 자립 기반을 최대한 확보한 연후에 분도 여부를 검토해야 되고 지금처럼 전국이 광역, 초광역 메가시티로 가는 추세라면 분도 자체를 굳이 해야 되느냐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기자분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일보 엄대천 기자입니다. 어디? 동양일보. 네. 말씀하십시오. 후보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충북의 좀 지지세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어제 변재일 의원을 만났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어제 만난 건지 오늘 만난 건지. 어제 밤에 만났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셨군요.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으셨나요?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직접 드리긴 좀 어렵고요. 오늘 간담회 우리 간담회에 그 소속 의원들이 많이들 거의 다 참석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 나눴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변재일 의원께서는 지금 중앙당의 당직을 맡고 계세요. 본인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앙위원 아니 무슨 의장을 맡고 계신데 전국위원회 의장 어떤 당직을 맡고 계셔서 지금은 좀 중립성을 영식적으로 지키셔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어쨌든 뭐 많은 관심과 호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충북의 지지세가 강한지 약한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정치적 구도 저는 정치는 우리가 보통 정치인들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치를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정치인들은 대리인이고 당도 국민을 대리하고 그 대리하는 당의 당원을 대리하는 게 또 정치인이다 보니까요. 결국은 당원의 뜻,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인들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좀 늦으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신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권리당원 여러분들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또 민주개혁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지지 지원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어쩌면 야권 같은 경우는 지금 수상 대망론 지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충북뿐만 아니라 수상
대망은 아까 처갓집 말씀을 하셔서 처음 알았는데. 아, 그런가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본선까지 가시려면 그 충청 대망론에 대한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어떻게 극복하실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높은 정치 의식과 판단력을 믿고 또 거기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뭐 출신 지역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내 삶을 바꿔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정치인이 누굴까를 가장 첫 번째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작년에도 보시면 알지만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아주 높은 그런 지지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상황이야 또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지만 그건 결국은 사람에 대한 역량을 가장 중시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사실 저희 처가 집이 이제 울건동도 박달재. 왜냐하면 저희가 그 박달재 근처를 자주 넘어다닙니다. 제 고향이 안동이라서 원래 그 충주 지나가거나 그쪽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제가 충청에 연고가 있다는 사실을 참 말씀드리기가 좀 아이고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잘 안 했거든요. 오늘 사실은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우리 참모들이 이거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말씀드리는데 사실 매우 쑥스러워요. 쑥스러운데 그 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저는 사실 우리 충청의 우리 도민들께서 저에 대한 기대가 제일 높으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 충청의 사유여서 그러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나라를 정말로 더 반듯하게,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더 정의로운, 공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실적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저를 지지하시는 것이겠지. 지역이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청 우리 도민들, 충청 도민들의 그 높은 시민의식, 정치의식을 정말로 믿어요. 그래서 저는 충청 대망론도 충청 출신이니까 라고 하는 것은 또는 어디 영남 출신이니까 또 호남 출신이니까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정치인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은 좀 서글프다.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실력, 실적, 청렴함, 약속을 지키는지 이런 신뢰 이런 걸로 판단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 지금은 그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 청주일보 박윤공 기자님, 우리 지사님이 이제 지금 국회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 5배가 공동이 통과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에 나오셨으니까 언론만에 대해서 좀. 네.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제4부라고 불리죠. 근데 입법, 사법, 행정부 말고 네 번째 정부기관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언론은 제4부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죠, 그죠? 왜 그러냐면 대의민주국가에서는 주권자들이 정치적 판단을 할 때 정확한 정보가 주어져야 정치적 판단이 가능하고 정보가 없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입받으면 잘못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언론에 탄압을 가하지 말고 언론이 자유롭게 진실을 전달하고 바른 말을 할 수 있게 정론할 수 있게 하자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면 정말 훌륭한 장치이고 반드시 보호해야 되는데 만약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대의민주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흐려가지고 자신들의 사적 이익,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면 이건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보호하라고 주어진 특권을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데 악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보호받지 않는 집단이 공격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르죠. 보호받고 있는 집단이 그 보호를 이용해서 보호하는 주체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중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요, 참 이거 슬픈 일인데, 제가 80년대 공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본 무슨 신문이니, 무슨 언론, TV니, 아니면 동네에 돌아다니는 소문이 전두환은 위대한 장군이시고, 예? 광주에 학살당한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켰다가 제압당했다. 군인들이 그 폭도들한테 피살당했다. 이런 식의 보도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전 진짜 그게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 광주의 그 억울한 피해자들한테 제가 폭도라고 제가 비난하는, 요즘 말로 하면 2차 가해에 제가 가담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가서 그 사실을 알고 정말 얼굴을 들 수도 없었고, 제가 지금 평생 제가 지고 있는 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도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것 때문인데, 제가 언론에 속아가지고 제 한 2-3년 동안을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았다. 내 인생을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덕에 제가 제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게 됐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 속아서 그 언론의 노예가 됐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항상 주장하는데, 오보를 제지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럴 수, 실수할 수 있지요. 의견을 나쁘게 썼다고 제지하자, 그거 아닙니다. 객관적인 팩트에 기반해서, 이재명은 다리가 짧아, 저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비난할 바가 아니에요. 의견이니까. 제가 다리가 짧은 건 사실이거든요. 숏다리라고 하잖아요. 상체가 좀 긴데, 장점은 보면 좋은 점이고 단점은 단점인데, 그 팩트에 기반해서 비난하는 건 의견이니까 그건 얼마든지 보호하자. 문제는 팩트를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명백한 가짜 뉴스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게 제가 평소의 지론이고, 지금 제가 보니 5배도 너무 약하다. 저는 고의적으로, 즉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내면 언론사가 망한다고 생각할 정도의 강력한 증거를 해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뭐 과격하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민주주의 체제를 그냥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기 계신 분들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악용해가지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오보나 의견 때문에, 의견이 뭐 과격하게 말하면 된다, 이거를 제지하자는 건 전혀 아닙니다. 객관적인 팩트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알면서도 고의로 이렇게 조작,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네, HC 출국방송의 황정환 기자인데요. 네.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이제 그 말씀하신 효율적인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춘천권 광역철도 청주도시 통과가 대안으로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생각이 어떠신지, 반영이 된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저희가 이제 미리 파악을 해봤는데, 이제 저는 기왕이면 좀 길게 멀리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많은 사람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지금 당장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바꾸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비용이. 그래서 좀 길게 보면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상태로 현재 상태로는 약간의 비효율이 발생하더라도 도심을 통과하자고 하는 게 지금 이쪽 주장이잖아요. 근데 기재금을 비용이 좀 많이 드니까 당장의 BC가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아마 대안 정도로 해놓은 것 같은데, 저는 좀 길게 보고, 특히 지방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기반 시설을 확보해야 사람이 몰리고 그래야 BC가 실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청주나 충북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도심 통과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 이제 현안 기대에 대한 여기서 말씀 들어가겠고요. 또 다음 기회에도 방문이 또 예정되어 있으니까 더 심도 있는 질의를 또 받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기자간담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